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그랬듯이 매섭고 차가웠다. 이날따라 하늘은 더 우울하게 느껴졌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나리사는 떨리는 손으로 검은 비단 스카프를 목에 둘렀다. 그녀의 얼굴은 지난 사흘 동안 흘린 눈물로 부어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아들아.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거실 탁자 위에는 조심스럽게 준비한 화환이 놓여 있었다. 하얀 국화와 백합으로 장식된 화환에는 단 한 줄의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라리사는 천천히 화환을 들어올리며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오늘은 그녀의 유일한 아들 박민수의 장례식이 있는 날이었다. 그녀의 자랑스러운 아들, 25년 경력에 존경받는 화학 교수였던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겨우 나흘이 되었다. 그것도 마약 과다 복용으로. 라리사는 이 현실을 아직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라리사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늦었다. 민수의 아내 카리나가 일부러 그녀에게 잘못된 시간을 알려주었다고 확신했다. 카리나. 생각만 해도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의 아들을 망친 여자. 민수보다 15살이나 어린 재벌가의 딸. 아들이 그 여자를 만난 후로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더 빨리 가주세요. 라리사는 택시 기사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제발요.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마지막 의식이 진행 중이었다. 라리사는 서둘러 화장터 뒤편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숨이 가빠졌다. 관이 이제 막 땅속으로 내려가려는 순간이었다. 기다려요. 라리사는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모든 조문객들이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 아들이에요. 잠깐만요. 라리사는 비틀거리며 관 쪽으로 걸어갔다.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 사이로 그녀는 화환을 꼭 안은 채 앞으로 나아갔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지만 라리사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아들의 관만 보였다. 어머니.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닿았다. 카리나였다. 그녀는 검은 베일 아래 창백한 얼굴로 라리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젊고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짜증이 더 역력했다. 네, 이제 오셨어요. 이미 의식은 끝났어요. 카리나가 말했다. 라리사는 카리나를 무시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가 관 옆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화환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관을 열어주세요. 라리사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다. 제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작은 수군거림이 들렸다. 카리나가 앞으로 나섰다. 안 됩니다. 카리나가 말했다. 의식은 이미 끝났고 이대로 진행할 겁니다. 라리사는 카리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의 긴장감이 공기 중에 팽배했다. 내 아들이오. 라리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고 싶다고요. 장례식을 주관하는 사람은 저입니다. 카리나가 냉정하게 말했다. 제 결정에 따라주셨으면 합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불편한 기운이 흘렀다. 어떤 이들은 라리사에게 동정적인 시선을 보냈고 다른 이들은 카리나의 편을 들었다. 어머니가 아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라리사의 오랜 친구인 김영숙이 옆에서 말했다. 이미 정해진 의식입니다. 이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카리나의 친구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대답했다. 라리사는 카리나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제발, 카리나, 내 아들이에요. 마지막으로 보게 해주세요. 카리나는 라리사의 손을 뿌리쳤다. 어머니, 제 남편의 장례식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마세요. 라리사의 눈에서 분노가 일었다. 내 남편, 그 아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그를 죽였어. 카리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요? 내가 내 아들을 망쳤어. 라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나타나기 전까지 민수는 마약 같은 건 본 적도 없었어. 그런데 내가
내가 그를 그런 세계로 끌고 갔지. 카리나는 차갑게 웃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의 망상이에요. 민수 오빠는 자신의 선택으로 그런 길을 갔어요. 저를 탓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 라리사가 소리쳤다. 내 아들은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이었어. 내가 그를 변하게 했어.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조문객들은 놀란 표정으로 두 여인을 바라보았다. 장례식장 담당자가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라리사는 그를 손짓으로 막았다. 관을 열어주세요. 라리사는 다시 한번 요구했다. 이번에는 더 강한 목소리로. 내 아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습니다. 카리나는 한동안 라리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공포가 섞여 있었다. 원하는 대로 하세요. 카리나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이건 어머니가 주장하신 거니까 결과에 대한 책임도 어머니가 지셔야 해요. 라리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장례식장 담당자에게 신호를 보내자 그는 조심스럽게 관을 열기 시작했다. 라리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건 그녀가 해야 할 일이었다. 관이 열리는 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라리사는 천천히 관 쪽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다리는 힘이 빠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마침내 관이 완전히 열렸다. 라리사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라리사의 비명이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뒤로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혼란이 일어났다. 몇몇이 앞으로 나아가 관 안을 보았고 그들 역시 충격에 휩싸였다. 관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민수의 시신이 사라져 있었다. 박나리사는 언제나 강인한 여성이었다. 러시아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이주한 후 그녀는 혼자서 아들 민수를 키워냈다. 남편은 민수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 라리사는 홀로 모든 어려움을 견뎌왔다. 한국어를 배우고 문화적 차이에 적응하며 무엇보다 외국인 어머니로서 아들을 한국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라도록 도왔다. 민수는 라리사의 자랑이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는 항상 최고였다. 서울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한 후 그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에는 서울의 명문대학교에서 교수 자리를 얻었다. 그는 화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를 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자가 되었다. 엄마, 내가 해냈어요. 민수가 첫 논문이 국제저널에 실렸을 때 했던 말이 라리사의 귓가에 울렸다. 엄마 덕분이에요. 그런 민수가 어떻게 마약에 손을 대게 되었는지 라리사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카리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라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병원 복도를 걸었다. 장례식장에서의 충격 이후 그녀는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실려왔다.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의사는 그녀에게 하루 동안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라리사는 뒤에서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카리나였다. 어머니, 카리나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있었지만 이전보다는 부드러웠다. 괜찮으세요? 라리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카리나를 바라보며 묻고 싶은 질문들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왜 그랬어? 마침내 라리사가 입을 열었다. 왜 관이 비어 있었어? 카리나는 주변을 둘러본 후 라리사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여기서 이야기하기엔 적절하지 않아요. 병실로 가시죠. 두 여인은 말없이 병실로 향했다. 라리사는 침대에 앉았고 카리나는 창가 쪽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민수 오빠의 시신은 화장됐어요. 카리나가 마침내 말했다. 어젯밤에요. 라리사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오빠의 유언이었어요. 카리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오빠는 자신의 시신이 화장되길 원했고 그 재를 한강에 뿌려달라고 했어요.
거짓말, 라리사가 소리쳤다. 민수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어. 그리고 설령 그랬다 해도 왜 나에게 알리지 않았어? 카리나는 라리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오빠의 유언장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알리지 않은 건 오빠의 요청이었어요. 라리사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그녀의 아들이 자신의 장례식에 대해 어머니에게 비밀로 하길 원했다니 믿을 수 없었다. 보여줘, 라리사가 말했다. 그 유언장을 보여줘. 카리나는 잠시 망설였다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여기 있어요. 라리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종이가 있었다. 민수의 필체로 쓰여진 유언장이었다. 나, 박민수는 건전한 정신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내 사망 시 모든 재산은 아내 박카리나에게 상속됩니다. 내 시신은 즉시 화장되어 한강에 뿌려지길 원합니다. 장례식은 간소하게 진행하고 어머니께는 마지막 순간까지 알리지 말아주세요. 이는 어머니의 슬픔을 덜어드리기 위함입니다. 라리사는 종이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건 민수의 필체가 아니야. 카리나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이건 민수의 필체가 아니라고 라리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 아들의 필체를 내가 모를 리가 없어. 카리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어머니, 오빠는 마지막 몇 달 동안 많이 변했어요. 카리나가 마침내 말했다. 필체도 변했을 수 있어요. 라리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위조야. 누가 썼어? 너야. 카리나는 갑자기 일어섰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오빠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를 의심하지 마세요. 내 아들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려줘, 라리사가 요구했다. 지금 당장. 카리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화장되었고 쟤는 한강에 뿌려졌어요. 증거를 보여줘, 라리사가 말했다. 화장했다는 증명서를 보여줘. 카리나는 잠시 라리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나중에 가져다 드릴게요, 카리나가 말했다. 지금은 어머니가 쉬셔야 해요. 그녀는 라리사에게 더 이상의 말을 남기지 않고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라리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민수의 시신이 정말로 화장되었을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유언장, 분명히 위조된 것이었다. 민수는 절대로 그런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라리사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날 아침, 라리사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의사는 그녀에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조언했지만 라리사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녀는 민수의 아파트로 향했다. 민수와 카리나는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라리사는 그곳에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항상 불편함을 느꼈다. 카리나의 부유한 가정 배경이 느껴지는 화려한 인테리어와 값비싼 가구들은 라리사에게 어색했다. 그녀의 아들은 원래 소박하고 검소한 사람이었다. 카리나를 만난 후에 그의 생활 방식이 급격히 변한 것이다. 아파트 건물 앞에 도착한 라리사는 잠시 망설였다. 카리나가 집에 있을까? 아마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라리사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왔다. 보안 데스크에서 라리사는 자신을 소개했다. 박민수의 어머니입니다. 아들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경비원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죄송합니다만 박카리나 님의 허락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라리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럼 카리나에게 연락해주세요. 제가 왔다고 말해주세요. 경비원은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그는 라리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올라가셔도 됩니다. 25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라리사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그녀는 무엇을 찾아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어떤 단서든 필요했다. 민수의 갑작스러운 죽음, 비어있던 관, 위조된 유언장. 모든 것이 수상했다. 아파트 문 앞에 도착하자 카리나가 이미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화장은 완벽했고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어머니, 카리나가 말했다. 들어오세요. 라리사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아파트 내부는 여전히 똑같았다. 넓고 화려하며 민수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카리나가 물었다. 라리사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 나는 진실이 알고 싶어. 카리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어떤 진실이요? 민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라리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유언장이 위조되었는지. 카리나는 잠시 라리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카리나가 말했다. 오빠는 죽었어요. 그의 시신은 화장되었고 쟤는 한강에 뿌려졌어요. 그게 전부예요. 증거를 보여줘. 라리사가 요구했다. 화장 증명서를 보여줘. 카리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책상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서랍을 열고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여기요. 카리나가 서류를 라리사에게 건넸다. 화장 증명서입니다. 라리사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날짜, 시간, 장소, 모든 것이 정확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이것도 위조될 수 있어. 라리사가 말했다. 카리나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듯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오빠는 죽었어요. 그의 시신은 화장되었어요.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세요? 라리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파트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민수의 물건들, 그의 연구자료, 그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카리나가 따라왔다. 민수의 물건을 찾고 있어. 라리사가 말했다. 내 아들의 물건이 어디 있지? 카리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대부분 정리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라리사는 갑자기 멈춰섰다. 정리? 아들이 죽은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그의 물건을 정리했다고. 카리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다. 라리사는 민수의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항상 민수의 영역이었다. 그의 책들, 연구자료들, 개인적인 노트들이 있었다. 문을 열자 라리사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서재는 완전히 비어 있었다. 책장, 책상, 의자 등 기본적인 가구만 남아있을 뿐 민수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모든 걸 어디로 옮겼어? 카리나는 문 앞에 서서 라리사를 바라보았다. 오빠의 요청이었어요. 그의 연구자료는 대학으로 보내고 개인적인 물건들은 처분했어요. 처분, 라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 아들의 물건을 어떻게 그냥 처분할 수 있어? 어머니, 진정하세요. 카리나가 말했다. 오빠가 원한 대로 했을 뿐이에요. 라리사는 카리나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넌 뭔가를 숨기고 있어. 라리사가 말했다.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카리나는 라리사의 시선을 피했다.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오빠는 마약 과다 복용으로 죽었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거짓말, 라리사가 소리쳤다. 내 아들은 절대로 마약에 손을 대지 않았어. 내가 그를 망친 거야. 카리나의 눈에서 분노가 일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오빠가 마약을 했던 안 했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이제 떠났어요. 우리 모두 받아들여야 해요.
라리사는 한 발짝 물러섰다. 그녀는 카리나의 눈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 슬픔이 아니었다. 두려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계산된 냉정함이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였어. 라리사가 갑자기 말했다. 그녀도 자신이 한 말에 놀랐지만 그 순간 그녀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확신했다. 카리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내가 민수를 죽였어. 라리사가 반복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을 숨겼지. 카리나는 웃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게, 그리고 점점 크게. 그 웃음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다. 어머니, 당신은 미쳤어요. 카리나가 말했다. 슬픔으로 인해 이성을 잃으신 것 같네요. 집에 가서 쉬세요. 라리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카리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생각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민수의 갑작스러운 죽음, 비어있던 관, 위조된 유언장, 그리고 너무 빨리 정리된 민수의 물건들. 난 진실을 밝힐 거야. 라리사가 마침내 말했다. 경찰에 가겠어. 카리나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오빠를 편하게 보내드리자고요. 내 아들이 편하게 갈 수 있게 하려면 진실이 밝혀져야 해. 라리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남기지 않고 아파트를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생각했다. 경찰에 가야 할까? 하지만 그들이 과연 63세 노인의 말을 믿어줄까? 그녀에게는 증거가 필요했다. 라리사는 민수의 직장, 서울대학교 화학과로 향했다. 그곳에서 민수의 동료들을 만나 최근 그의 행동에 대해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학교에 도착한 라리사는 화학과 건물로 들어갔다. 복도는 조용했고 몇몇 학생들만이 오가고 있었다. 라리사는 민수의 연구실을 찾아 걸어갔다. 민수의 연구실 문 앞에 도착하자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문에는 여전히 박민수 교수 명판이 걸려 있었다. 라리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다. 아무 대답이 없자 그녀는 다시 한번 두드렸다.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라리사는 조심스럽게 문 손잡이를 돌려보았다. 문은 잠겨 있었다. 도와드릴까요? 라리사는 뒤를 돌아보았다. 중년의 남성 교수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는 박민수의 어머니입니다. 라리사가 말했다. 아들의 연구실에 들어가고 싶어요. 남자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다. 아, 박 교수님의 어머니시군요. 심심한 위로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정훈 교수입니다. 민수 씨와 같은 학과에서 일했죠. 라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요. 시간이 있으신가요? 정훈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제 연구실로 가시죠. 정훈의 연구실은 민수의 연구실 맞은편에 있었다. 그곳은 작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책장에는 다양한 화학 서적들이 꽂혀 있었고 벽에는 분자 구조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다. 앉으세요. 정훈이 의자를 가리켰다. 라리사는 조용히 앉았다. 민수에 대해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정훈이 물었다. 라리사는 잠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녀가 의심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 남자는 그녀를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최근에 민수가 어땠나요? 라리사가 마침내 물었다. 그의 행동이나 기분에 변화가 있었나요? 정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네, 민수 씨는 최근 몇 개월 동안 많이 달라졌어요. 그의 연구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 것 같았고, 종종 수업도 빠졌죠. 그리고 그의 외모도 급격히 변했어요. 살이 많이 빠지고 항상 피곤해 보였어요. 라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그녀가 알고 있던 내용과 일치했다. 마지막으로 민수를 봤을 때 그는 정말로 야위어 보였다. 마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훈의 눈이 커졌다. 마약이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민수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마약 과다 복용으로 죽었다는 걸까요? 라리사가 반문했다. 정우는 잠시 침묵했다. 저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놀랐어요. 믿기 힘들었죠. 하지만 라리사가 재촉했다. 최근에 민수 씨가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정훈이 물었다. 라리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들은 최근에 자신의 연구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정훈은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추었다. 민수 씨는 새로운 종류의 합성 약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약물이었죠. 하지만 그 연구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어요. 라리사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어떤 의미에서요? 그 약물은 환각작용이 있었고 중독성이 강했어요. 정훈이 설명했다. 대학에서는 그 연구를 중단하라고 했지만 민수 씨는 계속했어요. 그는 그 약물이 혁신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라리사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이것이 민수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까? 그런데 이 연구가 왜 중요한가요? 정훈이 물었다. 라리사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가 의심하는 바를 이 남자에게 말해도 될지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도움이 필요했다. 저는 아들의 죽음이 의심스러워요. 라리사가 마침내 말했다. 장례식에서 관이 비어 있었어요. 정훈의 얼굴이 충격으로 가득 찼다. 뭐라고요? 라리사는 이어서 장례식에서 있었던 일, 위조된 유언장, 그리고 너무 빨리 정리된 민수의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정훈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 이게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네요. 정훈이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카리나 씨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라리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가 알아내야 할 일이에요. 정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라리사는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민수의 연구 자료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의 최근 연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정훈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따라오세요. 그들은 함께 민수의 연구실로 향했다. 정훈은 자신의 열쇠로 문을 열었다. 교수들은 비상시를 대비해 서로의 연구실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가 설명했다. 연구실 안으로 들어서자 라리사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그곳 역시 완전히 비어 있었다. 책장, 책상, 컴퓨터, 연구 장비들,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정훈이 놀라서 물었다. 지난주만 해도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는데. 라리사는 천천히 연구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카리나는 왜 이렇게 서둘러 민수의 모든 흔적을 지우려고 했을까? 교수님, 민수의 연구 자료는 어디 있을까요? 라리사가 물었다. 백업이나 다른 곳에 저장된 것이 있을까요? 정훈은 잠시 생각했다. 민수 씨는 항상 중요한 데이터는 USB에 백업해 두었어요. 그리고 그의 노트북. 하지만 그것들도 모두 사라진 것 같네요. 라리사는 좌절감을 느꼈다. 모든 단서가 사라져 있었다. 잠깐만요, 정훈이 갑자기 말했다. 생각해보니 민수 씨가 최근에 저에게 USB를 맡겼어요. 중요한 자료라고 하면서 안전하게 보관해달라고 했죠. 라리사의 눈에 희망이 빛났다. 그게 어디 있나요? 제 연구실에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정훈은 서둘러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갔다. 잠시 후 그는 작은 검은색 USB를 들고 돌아왔다. 여기 있어요. 정훈이 USB를 라리사에게 건넸다. 하지만 이게 어떤 자료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라리사는 조심스럽게 USB를 받아들었다. 이것이 그녀가 찾던 단서가 될 수 있을까? 컴퓨터가 있나요? 라리사가 물었다. USB를 확인하고 싶어요.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 연구실 컴퓨터를 사용하세요. 그들은 다시 정훈의 연구실로 돌아갔다.
라리사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 여러 폴더가 나타났다. 이게 뭐죠? 정훈이 화면을 가리켰다. 이 폴더들. 라리사는 천천히 폴더들을 열어보았다. 그것들은 주로 화학 공식, 연구 데이터, 실험 결과들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폴더에는 카리나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라리사는 망설임 없이 그 폴더를 클릭했다. 안에는 여러 파일들이 있었다. 사진들, 문서들, 그리고 이게 뭐죠? 정훈이 놀라서 물었다. 화면에는 민수가 쓴 것으로 보이는 일기장이 열려 있었다. 라리사는 천천히 그것을 읽기 시작했다. 2024년 7월 15일. 카리나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다. 그녀는 내 연구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며 특히 새로운 약물에 대해 계속 질문한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없다. 어젯밤 그녀가 내 연구실 키를 몰래 복사하는 것을 발견했다. 라리사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계속해서 읽었다. 2024년 8월 3일. 오늘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카리나의 아버지 윤재벽 회장이 내 연구를 훔치려 한다는 것이다. 윤 회장은 제약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내가 개발 중인 약물에 관심이 있다. 카리나는 처음부터 그의 스파이였던 것 같다. 우리의 결혼도 모두 계획된 것이었을까? 라리사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그녀는 다음 항목을 읽기 위해 스크롤을 내렸다. 2024년 8월 10일. 오늘 카리나와 대화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그녀의 눈에서 진실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의 계획에 대해 폭로하겠다고 했다. 그녀는 갑자기 매우 화를 냈다. 내가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라리사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다음 항목을 보니 마지막 날짜였다. 2024년 8월 15일. 카리나가 내 차에 문제를 일으킨 것 같다. 브레이크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았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이제 나는 그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내일 어머니를 만나 모든 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USB를 정훈에게 맡겨둘 것이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것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리사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라리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민수가 그녀를 만나러 오기로 한 날,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그의 죽음 소식이 전해졌다. 마약 과다 복용으로. 교수님, 이것을 경찰에 가져가야 해요. 라리사가 마침내 말했다. 제 아들이 살해당했어요. 정훈의 얼굴이 충격으로 가득 찼다. 살해라고요. 하지만 부검 결과는 마약 과다 복용이라고. 위조될 수 있어요. 라리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카리나의 아버지는 매우 힘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정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함께 경찰서에 가시죠. 그들은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라리사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아들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다. 경찰서에 도착한 그들은 즉시 형사를 만났다. 라리사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장례식에서의 비어있던 관, 위조된 유언장, 그리고 USB에서 발견한 민수의 일기. 형사는 모든 것을 주에 깊게 들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혐의입니다. 형사가 말했다. USB를 증거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리사는 USB를 건넸다. 제 아들의 시신을 찾아주세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윤재벽 회장은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이 조사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리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어요. 경찰서를 나온 라리사와 정우는 조용히 걸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서울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훈이 물었다. 라리사는 잠시 생각했다. 카리나를 직접 만나볼 거예요. 그녀가 진실을 말하게 할 거예요. 정훈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건 위험할 수 있어요. 카리나가 정말로 민수 씨를 살해했다면 당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라리사는 쓴웃음을 지었다. 전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어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라리사는 다시 민수의 아파트로 향했다. 그녀는 카리나를 만나야 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민수의 아파트 앞에 도착한 라리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해가 완전히 져서 주변은 어두웠고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는 카리나가 여전히 집에 있기를 바랐다. 보안 데스크에 도착하자 오전과 다른 경비원이 있었다. 라리사는 자신을 소개했다. 박민수의 어머니입니다. 며느리를 만나러 왔어요.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그는 라리사에게 말했다. 올라가셔도 됩니다. 라리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으로 올라갔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아파트 문 앞에 도착하자 카리나가 이미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어머니, 또 오셨네요. 카리나가 말했다. 무슨 일이세요? 라리사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아파트 내부는 오전과 똑같았다. 그녀는 거실 중앙에 서서 카리나를 바라보았다. 민수의 USB를 찾았어. 라리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카리나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버지가 민수의 연구를 훔치려 했다는 걸 알아. 라리사가 계속했다.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민수를 속였다는 것도. 카리나는 잠시 라리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어머니, 당신은 미쳤어요. 카리나가 마침내 말했다. 이제 그만 가세요. 난 경찰에 갔어. 라리사가 말했다. 그들이 조사를 시작했어. 곧 진실이 밝혀질 거야. 카리나의 눈에서 잠시 불안함이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빠르게 감정을 감추었다. 원하는 대로 하세요. 카리나가 말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빠는 정말로 마약으로 죽었으니까요. 라리사는 카리나에게 다가갔다. 내 아들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말해. 카리나는 한 발짝 물러섰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화장되었고. 거짓말, 라리사가 소리쳤다. 내가 민수를 죽였고 그의 시신을 숨겼어. 부검에서 진실이 밝혀질까봐. 카리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그녀는 말없이 라리사를 바라보았다. 말해. 라리사가 요구했다.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갑자기 카리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차갑고 섬뜩한 미소였다. 알고 싶어요. 카리나가 물었다. 정말로 알고 싶어요. 라리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카리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오빠는 너무 많이 알았어요. 카리나가 말했다. 아버지의 계획을 알아차렸고 그것을 폭로하려고 했죠. 우리는 그걸 막아야 했어요. 라리사의 가슴이 조여왔다. 내가 정말로 민수를 죽였어? 카리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에요. 오빠의 음료에 약물을 섞었을 뿐이죠. 그것이 그를 죽일지는 몰랐어요. 단지 그를 잠시 무력화시키고 연구자료를 가져오려 했을 뿐이에요. 라리사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오빠는 이미 많은 양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어요. 카리나가 계속했다. 제가 몰랐죠. 결국 과다 복용으로 죽게 된 거예요.
라리사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고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라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관이 비어 있었지? 카리나는 느리게 걸어와 라리사 앞에 섰다. 아버지의 결정이었어요. 부검에서 진실이 밝혀질까 봐 두려워했죠. 그래서 시신을 처리했어요. 처리, 라리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 아들의 시신을 어떻게 한 거야? 카리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라리사를 바라보며 냉정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알았으니 어머니도 위험인물이 되셨네요. 카리나가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리사는 갑자기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가 떨려 움직일 수 없었다. 걱정 마세요. 카리나가 말했다. 어머니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단지 조용히 있어 주셨으면 해요. 라리사는 분노로 가득 찼다. 난 절대로 조용히 있지 않을 거야. 내 아들을 위해 싸울 거야. 카리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USB 이미 파괴됐을 거예요. 경찰, 아버지는 그들을 통제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혼자예요. 라리사는 침을 삼켰다. 카리나의 말이 맞았다. 그녀는 혼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난 진실을 밝힐 거야. 라리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 아들을 위해서. 카리나는 차갑게 웃었다. 어머니, 당신은 정말 강인하시군요. 오빠를 닮았어요. 그 순간 아파트 문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세게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경찰이다. 문을 열어라. 카리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경찰, 카리나가 혼란스러워했다. 어떻게? 라리사는 천천히 일어섰다. 정훈 교수가 나를 따라왔을 거야. 그는 내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카리나는 라리사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가득했다. 당신. 카리나가 분노에 차서 말했다. 문이 갑자기 열렸고 여러 명의 경찰이 들어왔다. 그들은 즉시 카리나에게 다가갔다. 윤카리나 씨, 당신은 박민수 교수 살인 혐의로 체포됩니다. 경찰이 말했다. 카리나는 충격에 빠졌다. 무슨, 이게 어떻게? USB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설명했다. 그리고 박민수 교수의 동료들이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도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카리나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라리사를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끝나지 않았어요. 어머니 카리나가 말했다. 아버지는 이것을 해결할 거예요. 라리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카리나가 경찰에 의해 끌려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경찰이 모두 떠난 후 라리사는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천천히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이곳은 그녀의 아들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라리사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세상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민수야. 라리사가 창문에 손을 대며 속삭였다. 내가 진실을 찾아냈어. 하지만 내가 돌아오지는 않아.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들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적어도 그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다음 날 라리사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 그들은 윤재벽의 제약회사 지하실에서 민수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했다. 시신은 냉동 보관되어 있었고 부검 결과는 약물 과다 복용이 아닌 독살로 밝혀졌다. 카리나와 그녀의 아버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민수의 연구자료는 회수되었고 그의 발견은 학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었다. 라리사는 마침내
아들을 제대로 된 장례식으로 보낼 수 있었다. 이번에는 비어있는 관이 아니라 정말로 그의 시신이 담긴 관이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민수의 동료들, 학생들, 그리고 친구들. 그들 모두 민수를 기억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편히 쉬어, 내 아들아. 라리사가 관 앞에 서서 말했다. 그녀의 손에는 새로운 화환이 들려 있었다. 그 위에는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라리사는 화환을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평화로워 보였다. 마치 그가 마침내 안식을 찾은 것처럼. 진실을 찾아줘서 고마워요, 어머니. 라리사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민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했다. 아마도 그것은 그녀의 상상이었을 것이다. 또는 아들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일지도 모른다. 라리사는 미소를 지으며 관에 손을 올려놓았다. 당연한 일이었어, 내 아들아. 어머니는 항상 너를 위해 싸울 거야. 관이 천천히 땅속으로 내려갔다. 이번에는 아무도 멈추게 하지 않았다. 라리사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아들을 떠나보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민수는 항상 살아있을 것이다. 그의 용기, 그의 지혜, 그리고 그의 사랑. 그것들은 라리사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날 이후 라리사는 민수의 연구를 계속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비록 화학자는 아니었지만 아들의 업적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민수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고 그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 재단을 설립했다. 라리사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민수의 동료들, 학생들, 그리고 그의 기억이 있었다. 그들 모두가 함께 민수의 유산을 지켜나갈 것이다. 그리고 매년 민수의 생일이 되면 라리사는 그의 무덤을 찾아가 화환을 놓았다. 그 화환에는 항상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약속이었다. 라리사가 아들을 항상 기억하고 그의 진실을 지켜낼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라리사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화천의 작은 마을은 사계절이 뚜렷했다. 특히 겨울은 매서운 바람과 함께 눈이 깊게 쌓이는 계절이었다. 이런 추위 속에서도 이 마을에는 따뜻한 이야기가 피어나고 있었다. 이 마을 끝자락, 작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집에는 서진호와 박지영 부부가 살고 있었다. 서진호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꿀벌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지영은 그 옆에 작은 차밭을 가꾸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진호와 지영은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다. 같은 마을에서 자라면서 서로의 꿈과 아픔을 공유했고, 성인이 되어서는 자연스럽게 부부의 연을 맺었다. 결혼 후 5해가 지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첫날의 설렘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들의 집 마당에는 항상 백두라는 이름의 진돗개가 있었다. 백두는 태어났을 때부터 진호의 가족과 함께 살던 개였고, 진호가 결혼하면서 함께 새 집으로 왔다. 백두는 특히 지영에게 충성심이 강했다. 지영이 차밭에서 일할 때나 집안일을 할 때도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백두를 보며 저개는 마치 사람처럼 지영이를 지켜 라고 말하곤 했다. 그것은 칭찬이었지만 후에 그 말은 다른 의미로 변질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어느 봄날 지영은 오랜 기다림 끝에 임신 소식을 남편에게 전했다. 진호는 기쁨에 겨워 지영을 품에 안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아이를 갖기를 원했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 그들의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온다는 소식에 두 사람은 매일 밤 행복한 꿈을 꾸었다. 지영아,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꿀벌이 만든 꿀처럼 달콤한 인생을 살게 해줄게. 진호는 매일 아침 지영의 배를 쓰다듬으며 이런 약속을 했다. 지영은 그런 남편의 모습에 미소 지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임신 3개월째부터 지영의 배는 보통의 임산부보다 빠르게 불러왔다.
처음에는 건강한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크기는 비정상적으로 커졌다. 마을 의원을 찾아간 지영은 의사에게 자신의 상태를 설명했다. 선생님, 제 배가 너무 빠르게 커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정상인가요? 의사는 지영의 배를 살펴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지영 씨, 이건 좀 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서울로 가는 게 좋겠어요. 진호와 지영은 서울의 큰 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의사는 지영이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쌍둥이와 함께 자궁에 큰 종양이 자라고 있습니다. 종양이 태아의 영양을 빼앗고 있어 위험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은 진호와 지영에게 청천벽력과 같았다. 의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임신을 중단하고 종양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모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영은 의사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아이들을 지키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진호는 아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에서도 결심이 보였다. 그들은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로 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으며 지영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더 자주 쉬었고 진호는 꿀벌 농장과 차바디를 모두 도맡아 했다. 백두는 평소보다 더 지영 곁을 떠나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상태를 알기라도 하는 듯 지영이 잠들 때면 그녀의 배 옆에 누워 온기를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러오는 지영의 배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임신 5개월째였지만 지영의 배는 마치 9개월 된 임산부처럼 보였다. 게다가 그녀가 항상 백두와 함께 다니는 모습은 이상한 소문이 시작이 되었다. 처음에는 작은 소문이었다. 마을 어귀의 할머니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나온 말이었다. 지영이 배가 너무 빨리 크는 것 같지 않니? 그러게, 보통 임신한 사람들이 저렇게 빨리 커지나? 그런 이야기가 오가다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다. 혹시 백두 때문 아닐까? 항상 붙어 다니잖아. 하하. 그 말은 농담으로 시작되었지만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진짜로 그 말을 믿기 시작했다. 특히 마을에서 항상 다른 사람들의 뒷담화를 즐기던 김 여사는 그 소문을 더욱 퍼뜨렸다. 내가 봤어. 백두가 지영이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 그리고 지영이도 그 개랑 너무 친하잖아. 어쩌면. 그녀의 말은 마을 전체에 퍼졌고 결국 진호의 귀에도 들어왔다. 처음에 진호는 그저 웃어넘겼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마을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느껴졌다. 여보,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녀. 우리 무시하자. 진호는 지영에게 말했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차밭에서 일할 때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가게에 갔을 때도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것을 느꼈다. 괜찮아요. 그냥 무시해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만 생각하면 돼요. 지영은 강한 척했지만 밤이면 몰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배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임신 6개월이 되자 지영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다. 그녀는 종종 숨을 쉬기 어려워했고 걷는 것도 힘들어했다. 진호는 매일 밤 아내의 상태를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 날 지영이 차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함께 있던 백두가 크게 짖어 진호를 불렀고 진호는 급히 달려와 지영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아내가 쓰러졌어요. 빨리 좀 봐주세요. 의사는 지영을 진찰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영 씨의 상태가 위험합니다. 종양이 더 커졌고 태아들도 영양 부족으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 수술을 하지 않으면 모두 위험합니다. 진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았다. 수술을 하면 아이들은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보장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산모의 생명이 우선입니다. 진호는 망설였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 모두를 지키고 싶었다. 그때 지영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호야, 아이들을 살려줘. 내가 견딜 수 있어. 진호는 눈물을 참으며 지영의 손을 꼭 잡았다. 알았어. 함께 이겨내자. 그들은 수술을 미루고 지영을 집으로 데려왔다. 의사는 일주일 이내에 다시 병원에 오라고 당부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영은 점점 더 약해졌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 지냈고 백두는 한시도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진호는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에서의 소문은 더욱 심해졌다. 이제는 SNS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강원도 화천에 개와 여자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는 소문이 있다. 사람과 개 사이에 아이? 그런 게 가능해? 이런 글들이 온라인에 올라오기 시작했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을을 찾아오기도 했다. 진호는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며 분노했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이러는 거야. 우리 가족을 놔두고 가. 그러나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임신 7개월, 지영의 상태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그녀는 심한 통증을 느꼈고 진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영을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데려갔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지영은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사들은 급히 수술 준비를 했고 진호는 수술실 밖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수술은 8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그 시간 동안 진호는 병원 복도를 수없이 걸어 다녔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지영을 잃는다면, 만약 아이들이 살아남지 못한다면,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진호는 의사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의사의 마스크 때문에 알 수 없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쌍둥이는 무사히 태어났고 종양도 제거했습니다.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럼 지영이는요? 아내는 괜찮나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다. 산모는 현재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상태가 안정되면 일반 병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한 상태입니다. 진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이들은 살았지만 지영은 아직 위험했다. 제가 아내를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안 됩니다. 내일 상태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진호는 그날 밤 병원 로비의 의자에서 잠을 청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끊임없이 자문했다. 아이들을 위해 지영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린 것은 아닌지 그 생각이 그를 괴롭혔다. 다음 날 아침 진호는 중환자실로 향했다. 의사는 지영의 상태가 조금 호전되었다고 했지만 여전히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아이들을 볼 수 있을까요? 진호는 의사에게 물었다. 네, 신생아실로 가시면 됩니다. 진호는 신생아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작은 인큐베이터 안에 두 아이가 누워 있었다. 한 아이는 남자아이였고 다른 한 아이는 여자아이였다. 두 아이 모두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건강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진호는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 작은 생명들이 그와 지영의 아이들이었다. 그는 지영이 하루빨리 깨어나 이 아이들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4일이 지났지만 지영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했다. 진호는 매일 아침 지영의 병실을 찾아 그녀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영아,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예뻐. 빨리 와서 보자. 아이들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다. 진호가 지영의 손을 잡고 있을 때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진호는 놀라서 의사를 불렀고 의사는 지영의 상태를 확인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몇 시간 후 지영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시선이 진호에게 향했다.
진호야.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진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지영아, 드디어 깨어났구나. 너무 걱정했어. 지영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우리 아이들은 어디 있어? 진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이들은 무사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2명 모두 건강해.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그럼 다행이야.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백두는 어디 있어? 진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백두는 집에 남겨두고 왔다. 이웃에게 부탁해 돌봐달라고 했지만 이미 일주일이 지났다. 백두는 집에 있어. 이웃이 돌봐주고 있어. 내가 퇴원하면 함께 보러 가자.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직 약했지만 이제 희망이 보였다. 다음 날, 진호는 아이들을 지영의 병실로 데려왔다. 지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아이들을 안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가득했다. 이렇게 작고 예쁜 애. 고마워, 진호야.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줘서. 진호는 지영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내가 없었다면 난 어떻게 살았을지.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 이겨냈다. 병원에서의 회복 기간 동안 지영과 진호는 아이들의 이름을 정했다. 남자아이는 희망이라는 뜻의 서준으로, 여자아이는 빛이라는 뜻의 서연으로 이름 지었다. 그리고 그들이 몰랐던 사실이 밝혀졌다. 의사는 수술 후 검사 결과를 들고 그들을 찾아왔다. 종양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악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드문 유형의 종양이었습니다. 진호와 지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이 종양이 왜 생긴 건가요? 진호가 물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이런 종양은 유전적 요인이나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영 씨의 경우 쌍둥이 임신과 함께 발생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진호와 지영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은 그동안의 소문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 알게 되었다. 한 달 후, 지영은 퇴원할 수 있었다. 두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다. 소문은 이미 깊이 퍼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진호는 화가 났지만 지영은 그를 진정시켰다.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저 아이들을 잘 키우는 데 집중하면 돼요. 집에 도착하자 백두가 반갑게 그들을 맞이했다. 백두는 특히 아기들을 보며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였다. 백두야, 이제 내가 이 아이들도 지켜줘야 해. 지영은 백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백두는 마치 알아들은 듯 꼬리를 흔들었다. 그들의 생활은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갔다. 진호는 다시 꿀벌 농장에서 일했고 지영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았다. 백두는 항상 아이들 곁을 지켰다. 그러나 마을에서의 소문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어느 날 진호가 마을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있을 때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집 아이들 정말 이상하게 생겼다던데. 그래, 걔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더라. 진호는 참지 못하고 그들에게 돌아섰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본 적도 없으면서. 가게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서 진호를 바라보았다. 진호는 화가 나서 계속 말했다. 우리 아내는 종양 때문에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그저 재미로 남의 가족을 욕하고 있어요. 부끄럽지도 않나요? 진호의 말에 가게는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날 저녁, 진호는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지영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내가 너무 화를 냈나?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에 대해 그런 말을 하는 걸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 지영은 진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지키려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화를 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떤 방법?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대답이에요. 진호는 지영의 지혜에 감탄했다. 그녀는 항상 그를 진정시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다. 며칠 후, 지영은 뜻밖의 제안을 했다. 우리 집들이를 하는 게 어때요?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우리 아이들도 보여주고 함께 식사도 하고요. 진호는 놀라서 지영을 바라보았다. 정말.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그런 소문을 퍼뜨렸는데. 그래서 더 그래요. 그들이 직접 와서 보면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진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지영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돌렸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지만 호기심에 이끌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석하기로 했다. 집들이 날, 지영과 진호는 집안을 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했다. 백두도 특별히 씻겨 새 목줄을 달아주었다. 아이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요람에 누워 있었다. 첫 번째 손님이 도착했을 때 진호는 긴장했다. 그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했다. 하지만 지영은 평소처럼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손님들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눈은 즉시 요람에 있는 아이들을 찾았다. 지영은 그들을 요람 쪽으로 안내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아이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손님들은 요람 주위에 모여 아이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이 본 것은 그저 평범한, 하지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두 아기였다. 서준과 서연은 커다란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두 아이 모두 지영과 진호를 닮아 있었고 그 어디에도 비정상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마을에서 가장 수다스러운 김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었네. 소문이 말도 안 되는 거였어. 그녀는 쑥스러운 듯 말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아이들에게 다가와 축하의 말을 건넸다. 정말 축하해요. 두 아이 모두 너무 예쁘네요. 쌍둥이라니 복 받았어요. 지영은 미소 지으며 그들의 축하를 받았다. 진호도 긴장이 풀리고 웃음을 되찾았다.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인 만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진호가 말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준비된 음식을 가리키며 모두를 초대했다. 자, 이제 다 같이 식사해요.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풀어졌다. 특히 진호가 직접 딴 꿀로 만든 음료는 큰 인기를 끌었다. 백두는 손님들 사이를 조용히 돌아다니며 간식을 얻어먹기도 했다. 일부 사람들은 백두를 조심스럽게 대했지만 지영이 백두와 함께 아이들 곁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의심은 점차 사라졌다. 집들이가 끝나갈 무렵 마을 이장이 진호와 지영에게 다가왔다. 미안하오. 우리가 잘못된 소문에 휩쓸려 당신들에게 상처를 줬소. 이제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됐으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요. 진호는 이장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마을 모두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우리 마을 아이들이니 모두가 함께 키울 거요. 그날 이후 마을에서의 소문은 점차 사그라들었다. 사람들은 진호와 지영의 가족을 다시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온라인에 퍼졌던 이상한 소문들도 시간이 지나며 잊혀졌다. 서준과 서연은 건강하게 자라나기 시작했다. 두 아이는 서로 다른 성격을 보였다. 서준은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았으며 서연은 조용하고 사려 깊었다. 백두는 특히 서연에게 애정을 보였다. 서연이 울 때면 백두가 먼저 달려와 그녀 곁에 누웠고 서연은 백두의 존재만으로도 금방 울음을 그쳤다.
진호는 다시 꿀벌 농장 일에 전념했고 지영도 아이들이 조금 자라자 차바디를 조금씩 도왔다. 그들의 삶은 다시 평화를 찾았다. 1년이 지났을 무렵 지영은 자신의 경험을 글로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과 기쁨,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를 정직하게 써내려갔다. 처음에는 그저 자신의 기록으로 남기려 했지만 글이 쌓이자 그녀는 이것을 책으로 출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호야, 내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어. 어느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지영은 진호에게 말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내 이야기가 비슷한 경험을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야. 진호는 지영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다. 지영은 몇 달 동안 글을 다듬고 마침내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다. 처음에는 거절당했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한 작은 출판사가 그녀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 박지영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난임으로 고통받거나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는 분들에게요. 출판사 편집장의 말이었다. 책은 봄이 오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지영은 자신의 이름 대신 필명을 사용했지만 이야기는 모두 진실이었다. 책에는 그녀가 겪은 고통, 마을 사람들의 소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낸 가족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조용히 출간된 책이었지만 입소문을 타고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시작했다. 특히 SNS를 통해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의 감동적인 후기가 퍼지면서 책은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지영에게 인터뷰 요청이 왔다. 박지영 작가님의 이야기를 TV 프로그램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가님의 용기와 사랑에 감동받았습니다. 지영은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이 공개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진호는 그녀를 격려했다. 내가 원한다면 해보는 게 어때? 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야. 지영은 깊이 생각한 끝에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실명과 가족의 이야기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방송 당일, 지영은 남편 진호와 함께 스튜디오에 나타났다. 그들은 이제 2살이 된 서준과 서연도 데려왔다. 백두는 집에 남았지만 그들은 백두의 사진을 가져와 보여주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봄이 오는 길의 저자 박지영 씨와 그의 가족입니다. 진행자가 말했다. 카메라가 지영의 가족을 비추자 시청자들은 평범하고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을 보았다. 인터뷰에서 지영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종양 진단을 받았을 때의 두려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결심, 그리고 마을에서 겪었던 편견까지. 그녀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제가 아픈 것보다 사람들이 우리 가족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게 더 아팠습니다. 진호도 자신의 생각을 나누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거죠.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시청자들이 지영의 용기와 진호의 헌신에 감동받았다. 특히 SNS에서는 그들의 이야기가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번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화제가 됐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가족, 편견을 이겨낸 용기 있는 부부, 참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다. 방송 이후 지영의 책 봄이 오는 길은 전국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녀는 여러 도시를 돌며 강연을 하기도 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한편 그들의 마을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방송을 본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부끄러워했고 진호와 지영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특히 가장 심하게 소문을 퍼뜨렸던 김 여사는 직접 찾아와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 정말 미안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지영은 그녀를 포옹하며 말했다. 괜찮아요. 모든 게 다 지나간 일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서준과 서연을 마을의 자랑으로 여겼다. 아이들이 마을 길을 걸을 때면 사람들은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간식을 나눠주었다. 백두도 마을의 유명인사가 되어 어디를 가든 환영받았다. 시간이 흘러 서준과 서연이 5살이 되었을 때 지영은 두 번째 책을 출간했다. 우리가 만든 봄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과 그들이 가족에게 가져다 준 행복에 대한 이야기였다. 진호도 변화했다. 그는 꿀벌 농장을 확장하여 희망꿀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 그의 꿀은 순수하고 맛있기로 유명해졌고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들어왔다. 차밭도 확장하여 지영은 봄날의 차라는 브랜드로 차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집 근처에는 작은 카페도 열었다. 서연이와 서준이네라는 이름의 이 카페에서는 진호의 꿀과 지영의 차를 맛볼 수 있었다. 카페에는 항상 백두가 있었고 손님들은 백두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다. 서준과 서연은 건강하게 자라나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두 아이는 부모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특히 서연은 어머니처럼 글을 쓰는 것을 좋아했고 서준은 아버지를 도와 꿀벌을 돌보는 것을 즐겼다. 지영이 두 번째 책을 출간한 해 겨울, 백두가 세상을 떠났다. 백두는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족과 함께했다. 지영과 진호, 그리고 아이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들은 집 뒤편 언덕에 백두를 묻고 작은 묘비를 세웠다. 여기 우리 가족을 지켜준 영웅, 백두가 잠들다.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삶은 계속되었다. 서준과 서연은 청소년이 되었고 각자의 꿈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서준은 생물학에 관심을 보이며 꿀벌에 대해 연구하고 싶다고 했고 서연은 어머니처럼 작가가 되고 싶다고 했다. 지영과 진호는 아이들의 꿈을 응원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그것을 이겨낸 경험이 아이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기를 바랐다. 20년이 지났다. 서준과 서연은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인이 되었다. 서준은 대학에서 생물학을 공부한 후 꿀벌 보존과 연구에 힘쓰는 학자가 되었다. 서연은 어머니의 뒤를 이어 작가가 되어 여러 권의 책을 출간했다. 진호와 지영은 이제 은퇴하여 조용히 마을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의 집 앞 정원에는 항상 꽃이 피어 있었고 벽에는 가족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어느 봄날 서준과 서연이 부모님을 찾아왔다. 그들은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다. 엄마, 아빠,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서연이 말했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지영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반짝이는 열쇠가 있었다. 이게 뭐니? 지영이 물었다. 서울에 있는 새 아파트 열쇠예요. 엄마 아빠가 서울에 오시면 우리가 자주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서준이 말했다. 진호와 지영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울. 하지만 우리는 이 마을을 떠날 생각이 없는데. 진호가 말했다. 서준이 웃으며 말했다. 아빠, 우리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선택지를 드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원하시면 언제든지 사용하세요. 지영은 두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정말 감동이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마을이 집이란다. 여기에는 우리의 추억이 있고 백두도 있잖니.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엄마. 그래도 가끔은 서울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세요. 아파트는 언제든지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들은 함께 웃으며 서로를 껴안았다. 진호와 지영은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들이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그들에게 서준과 서연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그날 저녁, 가족은 함께 식사를 하며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의 어려움과 그것을 이겨낸 과정, 그리고 현재의 행복까지.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계속해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진 후 진호와 지영은 집 뒤 언덕에 올라갔다.
그곳에는 백두의 묘가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벤치가 놓여 있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은 참 드라마틱했네. 진호가 말했다. 지영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 그 어려운 시간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강한 가족이 되지 못했을 거야. 진호는 지영의 손을 잡았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내가 없었다면 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겨냈을지. 지영은 진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우리는 함께였으니까 가능했던 거야. 앞으로도 항상 그럴 거고. 그들은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듯 더욱 밝게 빛났다. 백두의 묘 위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며 봄의 향기를 가져왔다. 그들의 삶은 꿀벌이 꿀을 만들듯 차나무가 잎을 피우듯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때로는 쓰디쓴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은 결국 더 달콤한 행복으로 변했다. 그것이 바로 봄이 오는 길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 어떤 겨울이 와도 반드시 봄은 찾아온다는 것을. 그들의 사랑이 그 길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원도 화천의 작은 마을에서는 한 가족의 사랑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다.